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용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주로 이제 신용시장에서 수요 공급, 그죠? 신용의 수요, 자금의 수요, 그죠? 자금의 공급, 뭐 저축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공급자죠. 공급자, 신용의 공급자인 저축자죠. 저축자가 있었고, 수요자죠. 자금의 수요자인 뭐 차입자들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을 연결시켜서 저 시장이 형성되게끔 하는 게 이제 은행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 은행에 대해서 좀 얘기를 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금융적 자본의 공급자들로부터 사용자들, 차입자들에게 자금이 흘러가도록 연결해주는 많은 다양한 유형의 금융기관들이 있다. 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죠. 은행 자체가 빠졌죠. 은행.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자산관리회사, 헤지펀드,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펀드, 섀도우 뱅킹 시스템, 섀도우라는 것은 그림자라고 얘기하고 그림자 금융 시스템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이 좀 뭐가 다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은 일반 은행들이 무엇인지 먼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반 은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요. 그러니까 일반 은행은 상업은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커머셜 뱅크.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금을 가지고 대출을 한다는 게 상업은행이 중요한 거죠. 자, 보세요. 또는 이제 상업은행이라고 얘기죠. 뭐 영어로는 커머셜 뱅크라고. 자, 요거는 뭐냐면은 예금을 이용해서 예금이 중요해요. 예금을 이용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예금을 이용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반은행 또는 상업은행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뭐 많죠. 뭐 여러분들은 뭐 하나은행 있고 신한은행 있고 뭐 우리은행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같은 경우는 일반은행의 어떤 주 수입원이라는 것은 예금을 가지고 대출을 해줌으로 인해서 예금 금리는 대출 금리보다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간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갖는 게 일반 은행들의 업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섀도우 뱅킹이라는 걸 먼저 얘기해 볼게요. 섀도우 뱅킹이라는 게 뭐냐면은 은행은 아니지만은 은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헤지펀드, 투자은행, 보험들을 의미하는 용어다. 이게 뭐죠? 은행처럼 역할을 하는데 이게 뭔지를 좀 제가 섀도우 뱅킹 먼저 얘기해 볼게요. 섀도우 뱅킹이란 무엇인가? 그림자 금융이란 무엇이냐? 요거는 차이점이 일반은행과 요거를 구분해 보면 돼요. 일반은행은 아까 뭐라 했죠? 예금을 이용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섀도우 뱅킹은 뭐냐면 예금을 못 받아요. 예금이 없는데 대출을 해줘요. 예금 없이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섀도우 뱅킹은 뭐냐면은 그냥 은행이 아닌데 은행처럼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죠. 근데 일반 은행은 예금을 가지고 대출해 주는데 섀도우 뱅킹 같은 경우는 예금 없이 다른 소스를 이용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그림자 금융이다. 섀도우 뱅킹이라 불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금융기관들이 있느냐? 일단은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일반은행, 그죠? 뭐 상업은행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요거는 뭐다? 요거는 예금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거다, 그렇죠?
예금을 가지고 대출해 주는 거다. 예금 가지고 대출해 주는 거다. 그렇죠? 자, 이런 일반 은행들이 있고, 자산관리회사에 대해서 보죠. 맞아요. 자산관리회사 뭐 이름 명칭에서 좀 여러분들이 자산관리회사가 무엇인지를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산관리회사라는 것은 부실기업의 채권이나 자산을 넘겨받아서 이를 관리하면서 출자 전환, 신규 자금 지원 등으로 살려낸 뒤 매각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다. 자산관리. 그렇죠? 그다음에 헤지펀드 많이 봤었죠. 그렇죠? 헤지펀드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자산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목표 수익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위험한 비기법으로 투자하는 펀드다. 그렇죠? 사모펀드는 뭐냐? 사모펀드가 있으면은 공모가 있죠. 그렇죠? 이게 공공을 통해서 모집한다. 사모는 개별적으로 모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공모펀드라는 것은 뭐냐면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펀드를 공모펀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모펀드와는 달리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펀드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비공개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산 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차분 참여를 하여 기업 가치를 높인 다음 기업 주식을 대파하는 전략을 취한다. 자, 이제 금융기관이 있지만은 일반 상업은행이랑 좀 많이 역할이 많이 다르죠. 그렇죠? 자, 일반 은행은 뭐였죠? 여기 1번에 있는 것처럼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줌으로 인해서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를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일반 은행이죠. 그렇죠? 근데 보면 자산관리 회사나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나 그 예금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돈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벤처 캐피탈 펀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벤처 캐피탈 지원해 주는 거죠. 장래성 있는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 전문 회사의 펀드라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도 뭐냐면은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데 물론 이제 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성공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겠죠. 그렇죠?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손정희 씨가 예전에 알리바바에 투자했다 그랬죠. 그렇죠? 알리바바에 투자했는데 그게 2000배의 수익을 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아주 작은 기업이었을 때. 그래서 2000배면 얼마인지 도저히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몇천억 투자했다라는데 10배만 내렸더라도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섀도우 뱅킹 시스템이라는 것은 미리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원래 일반 은행은 예금을 가지고 대출해 주는데 섀도우 뱅킹은 뭐냐면 예금이 없이도 다른 소스로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섀도우 뱅킹 시스템이라는 것은 은행은 아니지만은 은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헤지펀드, 투자은행, 보험 등을 의미하는 용어다. 그렇죠? 자, 보험회사에서도 돈을 빌려줘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예금이 아니죠. 그렇죠? 보험금을 가지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디서 생명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험 든다면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예금이랑 좀 다르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막 그러면은 일반 은행처럼 예금을 가지고 대출해 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대출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면은 은행의 역할을 좀 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그림자 금융 섀도우 뱅킹 시스템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은행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은행의 대차 대조표 얘기할게요. 자, 대차 대조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대조표라는 것은 여기 왼쪽에 자산이라는 게 있고, 여기 차변에는 부채,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이렇게 있죠. 그래서 자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은행이 소유한 것이죠. 자산. 그렇죠? 부채라는 말 그대로 빚진 것이죠. 은행이 빚진 것.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은 순수하게 자기 돈, 은행 자기 돈. 그렇죠?
은행의 자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지급준비금은 은행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현금하고 지급준비금을 좀 여러분들 좀 알려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현금이라는 것은 개인이 가진 현금이에요. 이걸 개인이 가진 돈은 그냥 현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급준비금은 그냥 은행이 가진 돈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이에요. 똑같은 돈. 그래서 뭐냐면은 10,000원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현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은행이 10,000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준비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좀 잘못 표현된 얘기인데, 캐시 이퀴벌런트는 뭐냐면 현금이 아니라 현금성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는 뭐냐면 은행이 가지고 있는 현금, 요걸 뭐라면 지급준비금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이 있죠.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들. 그렇죠? 그래서 이거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은 은행이 즉각 사용할 수 있는 무위험 유동 자산이다.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뭐 자산은 뭐냐면 은행이 장기 투자에 이렇게 관련된 장기 투자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산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은행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은행의 부채는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을 하죠. 그러면 이 예금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예금한 돈들은 은행 입장에서는 갚아야 될 돈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부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금을 예금이라는 것은 그냥 언제든지 뽑을 수 있는 예금들을 요금을 예금이라고 했죠. 또는 이제 즉시성 예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사례가 뭐냐면은 월급 통장. 월급 통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면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죠.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죠. 자유롭게. 그러니까 수시로 입출금하고 페널티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체크카드도 많이 발행하고, 그러니까 수시로 입출금하는 이 통장에 대해서는 금리가 상당히 낮죠. 그렇죠? 그다음에 단기 차입이라는 게 있죠. 단기 차입은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빌린 만기가 단기인 대출이라 이거죠. 그다음에 장기 채무라는 것은 상환 만기가 1년 이상의 채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채 같은 경우.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 자본 있죠. 자기 자본은 우리가 대체대표 때 한 것처럼 여기 자산이 있고, 그래서 부채가 있고, 자기 자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대체대표는 차변과 대변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이 100 있고 부채가 90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 중에서 갚아야 될 돈을 뺀 나머지를 자기 자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은 주주들의 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자본은 은행의 총 자산과 총 부채의 차이다. 그렇죠? 100에서 90을 빼면 10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주식 시장에 의해서 정확하게 가격이 매겨졌다면은 그것은 추정된 은행의 가치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되죠. 그래서 현금성 자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급준비금이 뭐라 그랬죠? 은행이 가진 현금을 은행이 가지면 이거를 준비금, 지급준비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현금을 개인이 가지면 말 그대로 현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급준비금은 그냥 은행이 가진 현금이에요. 그 다음에 자산 중에서 현금성 자산,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장기 투자에 사용된 장기 투자에 이렇게 한 자산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총 자산이 뭐 1801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이 갚아야 될 건 뭐가 있냐? 여러분들이 예금한 것들, 요금을 예금, 그 다음에 단기 차입한 것들, 장기 채무했던 거, 이거 합하고, 게다가 거기서 이제 자기 자본은 229, 합치면 똑같이 1801 같아져야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은, 자산은, 대체대표는 차변과, 왼쪽에 있는 걸 차변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에 있는 걸 대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차변과 부채,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요거 합이 같아져야 된다. 그죠?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은행이 하는 일을 좀 살펴보면요. 은행은 금융중개기관으로서 상호 연관된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첫 번째, 수익성 있는 대출 기회를 파악한다. 왜냐면은 사실 상업은행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죠. 그러니까 예금을 가지고 대출해 줌으로 인해서 그 차익만큼을 수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대출할 그런 기회를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단기 부채를 장기 투자로 전환할 수 있다. 만기 전환을 시킬 수 있다. 세 번째, 다각화를 통한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런 거를 수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은행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함으로써 수익성이 있는 대출 기회를 파악한다. 많은 수의 잠재적 차입자들을 끌어모은다. 그렇죠? 그 중에서 좋은 사람을 골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신용평가하는 것들이 은행이 있으니까 신용평가 대출 받으려는 사람들을 신용평가를 해가지고 적절한 금리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잘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 대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개인들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있으면은 조금 더 신용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은행은 예금과 같은 단기 부채를 기업대출이나 부동산 대출 같은 장기 투자로 전환한다. 이 과정을 뭐라 하냐면 만기 전환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기라는 것은 채무가 상환되어야 할 때까지의 기간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금주가 어느 때라도 자신의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구불 예금의 만기는 0년이다. 언제든지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대출과 장기 자산은 만기가 몇 년에서부터 30년까지 이른다. 여기서 한번 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채로 따져보면은 부채 보면은 요구불 예금, 단기 차입 같은 거 있잖아요. 은행이 갚아야 되는 거.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단기 차입 같은 경우 여기는 이제 단기가 되는 거죠. 단기. 그렇죠? 장기 채무, 그러니까 장기간에 빌린 돈은 208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자산으로 봤을 때는 장기 투자가 1453불로 매칭이 좀 다르죠. 그렇죠. 여기서 단기 부채에 해당되는 많은 부분이 장기 자산으로 투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은행에 말해서 1000만 원을 예금했다 그랬을 때 1000만 원을 그냥 원샷으로 그냥 즉시 빼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1000만 원을 예금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빼가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왜냐면은 묵혀둘수록 이자를 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풀로 남아있는 돈들을 은행들은 여기다 이제 장기 자산에다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기 전환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시티뱅크 예를 들면은 1464억 불 정도의 단기 채무를 1453억 10억 그러니까 1조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달러의 장기 투자의 일부로 전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이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시로 다 뽑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했을 때 보면 일부는 뽑을 수 있지만 그래도 고여있는 돈들이 오랫동안 고여있는 돈들이 꽤 많이 있다는 얘기죠. 예금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여있는 돈들을 가지고 장기 투자로 이렇게 전환시킨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를 보면은 은행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한다. 첫 번째,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함으로써. 그 다음에 또 하나, 위험을 주주들에게 그리고 심각한 금융위기 동안에는 궁극적으로 미국 연방정부에게 전가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뭔지는 좀 뒤에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포트폴리오. 이거 포트폴리오는 재무에서 좀 얘기 많이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보면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깨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은행은 그러니까 다양한 데 투자라는 얘기거든요. 포트폴리오. 그렇죠?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대출, 기업대출, 타규금융기관대출, 국공채 등 다양한 자산을 보유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양한 자산들이 한꺼번에 좋지 못한 성과를 낼 가능성은 매우 적기 때문에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거죠. 포트폴리오 하면은 위험을 감소시킨다. 근데 뭐냐면은 다양한 종류의 자산들로 구성된 집합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큰 부분이 좋지 못한 성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각화 자체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한다 해서 무작정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 일부가 아주 크게 부실이 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냐면은 2007년, 2009년 사이에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11%가 채무불이행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 얘기 뭐냐면 은행들이 개개인들한테 아파트 살 때 대출을 해준 거죠. 근데 그 중에서 12%가 이제 집을 산 사람들이 돈을 못 갚겠다. 채무불이행에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 전체 미국 은행들의 평균 자산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요거 본 것처럼. 그러니까 총 자산 대비 이익 금액, 이익액, 이 비율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총 자산 수익률, Return on Asset이라서 ROA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총 자산 수익률은 분기별로 벌어들인 자산 관련 순이익을 총 자산 가치의 평균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보면은 자산 대비 수익률이 여기 보면은 그래도 1.2에서 1.5% 이렇게 수익률이 났었죠. 근데 요 금융위기가 있었던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전체 은행에 대한 ROA가 음인 것은 자산과 관련해서 은행 전체에 들어온 금액보다 지출된 금액이 더 많았다는 걸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손해가 났다는 얘기죠. 부실 대출로 인해서. 그렇죠? 자, 은행이 주주들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연방정부에게 위험을 전가하기 때문에 은행 예금주들은 안전하다. 왜 그런가? 이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은행의 자산이 가치를 상실하면 이는 자기 자본의 감소로 연결된다. 이 얘기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 100이었어요. 부채 90이었어요. 자기 자본 10이었어요. 자, 이랬다가 은행이 자산에 투자를 했는데 자산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은행이 잘못 자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자산 가치가 자산이 95가 됐어요. 자, 근데 부채는 변하지 않죠. 왜냐면 부채는 이거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채는 변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대세대조표는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95가 되려면은 자기 자본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갚아야 될 거는 건들 수가 없는 거죠. 갚아야 될 거는 계속 90으로 남아 있는데 자산이 95로 떨어지면은 자기 자본이 10에서 5로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이 얘기예요. 은행이 자산이 가치를 상실하면은 이는 자기 자본의 감소로 연결된다. 어느 쪽에서 줄여야 되냐? 자기 자본 쪽에서 줄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은행의 자기 자본이 0으로 떨어지면은 그 은행의 채권자들도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그 은행의 예금주들의 예금이 연방예금보험공사, 그러면 Federal Deposit Insurance Company, 그죠? FDIC에 의해서 보험으로 보장되는 계정이라면은 예금자들은 항상 예금을 돌려받을 것이다. 자, 이는 예금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연방예금보험공사가 곤란한 지경에 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자산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자산은 11로 돼 있죠. 그렇죠? 부채는 얼마예요? 99. 자기 자본은 얼마예요? 2죠. 그렇죠? 그러니까 11은 9 플러스 2. 부채 9, 자기 자본이 그래서 11이 돼 있죠. 그렇죠? 자, 뭐냐면은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자산 가격은 수시로 변동해요. 왜냐면 투자한 것.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이 현금성 자산. 그렇죠? 현금성 자산은 그냥 이거는 현금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치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장기 투자한 것들이 잘못하다 보면은 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고, 잘하면 올라갈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채는 이게
구체는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니까 우리가 건들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자산 가치가 변하면은 결국에는 그거는 자기 자본 변화를 통해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11 있다는 거 좀 알아두세요. 그렇죠? 차변. 그렇죠? 차변은 왼쪽에 있는 거. 이것은 총자산이 있고 대변에는 뭐가 있냐면은 총부채와 자기 자본이 있다. 그렇죠? 이거는 동일해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렇죠? 만약 가치가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뭐냐면 11이었고 부채는 9,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은 2였죠. 그렇죠? 그랬다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자산 가격이 10으로 떨어진 거죠. 장기 투자에서 손실이 나가지고, 그렇죠? 10% 정도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죠? 부채는 변하지 못한다 이거죠. 부채는 변하지 못하고 자기 자본이 1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가격 변동은 그대로 자기 자본의 변동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은 은행들이 자산에 잘 투자하면은 자기 자본은 확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이 순수하게 가진 자기의 목 이거는 늘어나겠죠. 근데 잘못 투자하면은 자기 자본의 감소로 이어진다. 그래서 은행의 장기 자산 가치가 10% 감소됐다. 그죠? 원래 10 장기 투자는 10 정도 있었는데 여기서 10% 감소하면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은 그래서 원래 11 총자산이 11이었는데 10으로 줄어들었죠.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도 1이 감소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부채는 건들 수 없으니까 자기 자본이 1이 감소해야 된다. 여기는 10억 달러 돼 있으니까 1이 10억 달러라 이렇게 표시를 한 건데 그냥 10억 달러 빼고는 1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은행은 여전히 지급 능력이 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이게 10으로 떨어지더라도 어차피 지금 자산은 10이니까 여전히 부채가 9니까 이 자산 가지고 부채를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산 중에서 부채를 충당하고 나머지가 뭐죠? 자기 자본이 결국 1이 남는다. 여전히 지급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투자로 30%의 가치를 잃을 경우 어떻게 될까? 자, 이거 보죠. 아까 어떻게 됐었냐면은, 그렇죠. 자산이 원래 어떻게 됐었냐면은, 현금성 자산이 1이 있었고, 장기 투자는 원래는 10이었는데 30%가 하락했으니까 이게 7이 남은 거죠. 그럼 총 자산은 현금성 자산과 장기 자산 합인 8로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총부채가 아까 얼마였냐면 총부채가 8이었어요. 그렇죠? 아니, 9였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뭐래요? 총 자산 8 가지고 이 부채 9를 갚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 이 얘기 뭐냐면은 자기 자본은 이미 원래는 사실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근데 뭐냐면은 일단은 그 자기 자본은 0보다 더 밑으로 떨어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자산 8 가지고 부채 9를 갚아야 돼요. 이건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이 부채보다 작다. 그래서 이때는 은행은 지급 능력이 없게 된다. 결국은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파산을 하는 거예요. 파산. 은행이 파산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파산하면 어떻게 되죠? 예전 같은 경우는 그 1930년에 대공황 시대 같은 경우는 은행이 파산하면은 요 8 가지고 빚잔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부채 중에 8 정도는 갚을 수가 있는데 나머지 1에 대해서는 못 갚고 그냥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은행 파산한다 그러면은 사실 사람들이 당당히 돈을 막 인출하려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 모자란 부분은 은행 부분은 정부가 보증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은행별로 5천만 원까지는 그 예금이 보호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주 신용도가 높은 예를 들어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 뭐 그런데 예금을 하거나 또는 되게 저축은행들 있죠. 그렇죠? 저축은행만 이렇게 좀 약간 이게 좀 은행이
좋은 은행인지 나쁜 은행인지 모르는데 저축은행에 이렇게 딱 여러분들 예금하잖아요. 그래도 5천만 원까지는 보호가 돼요. 은행별로. 그러니까 이렇게 모자란 부분은 은행 정보 보정해 주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본 것처럼 주주의 자기 자본이 0이 되고 자산이 부채보다 가치가 적게 돼요. 그죠? 자산이 부채보다 가치가 적게 된다는 얘기는 뭐죠? 이 자산을 팔아서 부채를 충당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럴 경우는 지급 능력이 없는 상태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연방예금보험공사와 매우 이게 연방보험공사가 결국에는 이 나머지를 충당해 주는데 이거는 결국에 어디서 나오냐면 세금을 가지고 하니까 우리가 납세자들이 차액을 충당한다 이렇게 세금을 내는 식으로 보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냐면은 그러면은 은행이 자기 자본이 0 밑으로 떠주면은 더 이상 이제 부채를 갚을 능력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럴 경우에는 뭐냐면은 은행을 그냥 파산시키고 영업을 정지시키고 그냥 모자란 돈은 그냥 그 예금보험공사에서 그 예금주들한테 그냥 지급하고 끝내는 거죠. 파산시키고 또는 은행을 그냥 새 준액에 넘기는 거죠. 그렇죠? 매각을 시키는 거죠. 왜냐면 파산이 되면은 그냥 다른 은행들이 인수를 하고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은행의 자산은 비유동적인데, 그렇죠? 아까 장기 투자 같은 거 할 경우는 장기로 돼야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행의 부채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만기 전환과 위험 전환은 위험을 창출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은행은 사실상 예금주들과 다른 채권자들이 짧은 기간 안에 돌려달라고 할 때 지급할 수 있는 자산에 돈을 묶어두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중앙은행에서도 지급준비율 같은 규제를 하거든요. 지급준비율이 뭐냐면은 예금 대비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갖고 있도록 강제하는 거죠. 그래서 5%라 그러면은 예금을 100원의 예금 받았으면은 그중에 5원 정도는 은행이 가진 현금을 뭐라 했죠? 지급준비금이죠. 지급준비금 형태로 갖고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은행이 유동성 자산이 바닥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기면은 예금 인출 상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갔을 때 은행이 그냥 현금으로 돈을 돌려줄 수 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 예금주들 불안해가지고 은행에 찾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여기 보면 줄 서 있는 것처럼, 그죠? 줄 서 있는 것처럼 그냥 막 가겠죠, 그죠? 이게 아마 대공황 때 사진일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예금에 대한 그 정부의 보증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지금 여기 미국 같은 경우는 얼마냐면 25만 불까지죠. 25만 불까지는 은행이 망하더라도 정부에서 보증을 해서 그냥 다시 돌려줘요. 은행이 망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은 최근 같은 경우는 뭐 은행이 망하더라도 자기 예금 25만 불까지는 되니까 그냥 이렇게 예금 인출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1930년대만 하더라도 이런 보험이 없었어요. 정부가 예금에 대해서 보증해 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은행이 불안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달려가지고 줄 서가지고 그러니까 예금을 찾으려고 막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났었던 거죠. 그래서 상당수 예금주들이 동시에 자신들의 예금을 인출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다. 이것이 뱅크런이라고 얘기하죠. 뱅크런, 그죠?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죠. 이런 최초의 패닉은 다른 예금주들로 하여금 유동성 자산이 사라지기 전에 인출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은행은 자신의 비유동성 자산을 급매, 즉 낮은 가격을 받고서라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게 특히나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소액 예금자만 있었을 경우에는 이게 정부가 보증을 한다 그랬죠. 25만 불까지. 근데 거액으로 이렇게 투자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만 불 투자한 사람, 100만 불 예금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100만 불 예금한 사람들은 25만 불은 그래도 정부가 보증해서 돌려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75만 불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되게 불안하겠죠. 그랬을 때는 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가가지고 돈을 찾으려고 막 할 거예요. 그럼 너도 나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은행이나 또 다른 기관들의 입장에서 그걸 다 이렇게 다 맞춰서 이렇게 돈을 줄 수 없으니까 예전에 그 비유동성 자산들을 빨리 팔았던 거죠. 이것이 뭐냐면은 그 2008년, 9년, 그러니까 금융위기, 미국의 금융위기가 났을 때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그랬어요. 부동산 그 담보증권 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했었는데 손해를 나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찾아서 돈을 인출하다 보니까 많은 실물 자산들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때 실물 자산의 가격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던 거죠. 이렇게 금매를 통해서 이렇게 하느냐고. 자, 질문을 보면은 은행은 얼마나 자주 망하는가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보면은 이 자료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연방준비제도라고 미국의 중앙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한국은행,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연방예금보험공사. 이 자료를 가지고 좀 한번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20세기 초 이래로 4차례의 은행 파산 물결이라고 하는 뭐 파동이라고 그럴까? 웨이브라고 하기는 하지만 있었다. 그래서 첫 번째 파동은 1919년, 1928년 사이에 10년 동안에 일어났다 이거죠. 6,000개. 그러니까 전체 은행 중에서 약 20%. 특히나 이제 주로 농촌에 위치한 은행들이 파산했었고, 두 번째는 1929년, 39년 사이에 대공황 사이에 10년이 일어났고 9,000개가 넘는. 그러니까 전체 은행 중에서 40%에 해당되는 크고 작은 은행들이 파산했고, 세 번째는 1980년 6년과 95년 사이에 한 저축대보조합의 위기였으면 한 3,000개 주로 소규모 은행들이 파산했고,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2007년 9년 때 금융위기가 발생했었는데 그때는 460개 숫자로는 많이 줄었죠. 그렇죠? 5%에 못 미치는 은행들이 파산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개수로는 좀 적긴 한데 그래도 대규모 은행들도 많이 이렇게 파산했다는 얘기죠. 리먼 브라더스도 되게 큰 은행, 그 투자은행이죠. 사실은 일반 은행이 아니라.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숫자로만 보면은 이게 연간 은행 파산율, 그렇죠? 파산율 보면 여기 보면은 이때가 이제 대공황이라고 그래서 대공황 시기인데 거의 25% 이상의 전체 은행 중에 25% 이상의 은행들이 파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2008년 이렇게 했을 때는 그래도 5% 미만, 그죠?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죠?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 이게 보면요. 여기 이제 최근에 이제 은행들이 파산했을 때 파산한 은행들의 숫자가 줄어든 이유가 이때 대비해서 확 줄어든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예금보험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죠. 예금보험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예금보험이 없었던 시기고 이때부터는 예금보험이 있었던 시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뭐냐, 은행이 망하면은 내 돈을 못 찾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렇게 돈을 찾으러 가다 보니까 은행이 그러니까 예금 찾으러 온 사람들 다 이렇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다 보니까 파산을 하게 되고, 그렇죠? 아까처럼 이런 경우였죠. 자산은 8이고 부채는 10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자산을 다 팔아서 이걸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너도 가고 결국에는 뭐 이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 파산해버리게 된 거죠. 근데 요 부분은 이제 숫자가 많이 줄어든 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예금인출 사태도 적었고, 왜냐면은 25만 불까지는 보장이 되니까 정부가 상환해 주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굳이 은행 가서 다시 막 찾으려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죠. 그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차액만큼 모자란 부분은 정부가 이렇게 좀
보조를 해주니까 이렇게 좀 많이 줄였던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은행은 얼마나 자주 망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비록 장기간의 조용한 시기도 있었지만은, 그쵸? 여기서 보면은 뭐 대부분의 같은 경우는 되게 안정적이었죠. 근데 어떤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좀 이렇게 좀 변하게 됐었죠. 네 차례 은행 파산의 그 어떤 파동이 일어나서 대략 2만 개의 은행이 파산했다. 그죠? 근데 뭐냐면은 이게 숫자가 중요하냐, 이게 좀 주의할 게 뭐냐면 숫자가 적더라도 규모가 좀 큰 데가 있을 수가 있다죠. 여기서 보면은 리만 브러더스 같이 하나의 거대한 은행의 파산이 수백 개의 소규모 은행들 파산보다 더 파괴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 파산의 숫자를 세는 것이 오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리먼 브러더스의 붕괴는 대마불사, 그래서 too big to fail이죠. too big to fail. 그러니까 큰 기업들은 망하지 않는다. 그렇죠? 대마불사로 여겨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규제를 초래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뭐 이거는 그냥 뭐라죠? 그냥 중요 금융기관을 할게요. 중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systemat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e.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하는데 뭐냐면 이게 시장 조종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아주 큰 은행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은행들은 필요할 경우 자신들의 자산을 어떻게 매각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정리 요약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너무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적은 위험에 투자하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을 더 많이 확충하도록. 그죠? 아까도 얘기했죠. 그죠? 자산이라는 게 뭐 있죠? 자산 있고, 부채가 있고, 자기 자본. 그죠? 여기 있었죠. 자기 자본. 그죠? 자기 자본이 있었을 때, 자산의 변동은 결국에는 자기 자본의 변동과 밀접하다. 왜냐면 갚아야 될 부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자산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자산이 아무리 크게 변하더라도 부채를 갚을 수 있으려면 자기 자본을 충분히 확충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많은 자기 자본을 보유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거죠. 이번에. 그죠? 그다음에 이런 주요 금융기관들은 심각한 경기 침체에 어떻게 견딜지를 보이기 위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도록 요구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요 이제 금융기관들도 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봐서 어떤 시나리오별로 자기네들이 충분히 버틸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하고 이것도 제출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신용시장에 대한 얘기고요. 이거에 덧붙여서 제가 하나만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은 공지사항 중에 12번 채권 가격과 주식 가격 결정 모형,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 신용시장에서는 우리가 뭘 봤었죠? 신용의 수요, 자금의 수요, 그렇죠? 차입자죠. 그 다음에 자금의 공급, 저축자,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그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우리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 신용시장, 금융시장 좀 관련해서 우리 채권하고 주식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채권 가격과 주식 가격의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채권은 뭐냐면요. 쉽게 하면 되네요. 채권 가격이라는 건 뭐냐면, 채권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주식 가격 이런 것도 뭐냐면은 미래에 얻게 되는 수익들의
현재 가치. 합이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야.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현재 가치 있죠. 그러니까 프리젠 밸류 현재 가치라고 그럴게요. 그다음에 FV는 그러니까 퓨처 밸류로 N년 후 미래 가치라고 좀 얘기해 볼게요. 그다음에 I라는 것은 시장 이자율이라고 했을 때. 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자율이 5%예요. 그럼 예금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금을 하면 1년 후에 어떻게 되죠? 그래서 100원을 예금한다 그러면은 1년은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0.05, 그죠? 원금과 이자에서 이게 105원이 되죠. 그죠? 그쵸? 그러면 현재 100원이라는 것을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곱하기 1 플러스 I, 그죠?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105원은 미래 가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현재 가치는 미래 가치를 할인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n년 떨어지면은 여기 n승으로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화 시키는 거는 그냥 할인율로 나눠주는 거구나. 1년이면은 그냥 1승을 하는 거고 2년이면 2승, 3년 떨어졌으면 3승으로 할인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1626년에 미국 원주민인 인디언이 네덜란드의 맨하탄 있잖아요. 뉴욕에 있는데 그걸 24달러에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금리가 10%고 금리가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은 1626년에 24불의 가치는 2019년에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요. 자, 24불이 현재 가치예요. 아니, 현재. 아니, 1624년 1626년 그 다음에 우리가 2020년으로 해볼까요? 자, 이게 얼마가 될 거냐? 이거 알기 위해서는 금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금리. 자. 좀 다시 할게요. 언더 600. 그렇죠. 그 다음에 금리는 여기서 뭐 10%라고, 그러니까 1%부터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1626년에 24승이었는데 이거는 24 곱하기 1 플러스 금리, 그죠? 예, 몇 승이냐면은 이 차이만큼 복리처럼 되는 거니까. 금리가 1%일 경우에는 복리를 했을 때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있는 인디안한테 24불에 그 맨하탄 전체 땅을 팔았는데 이게 1%일 경우에는 1626년에 24달러는 지금으로 따지면 1200불 정도밖에 안 돼. 근데 만약에 이게 2%로 가면은 갑자기 늘어나고 3%로 가면은 엄청 늘어나고 여기서 5%로 가면은 거의 뭐 50억 달러 형태되고 10%로 간다면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는 뭐 100만, 10억, 조, 경,
488경 그래서 달러로 어마어마하게 된 거죠. 뭐 약간 우스갯소리긴 하지만은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 그러니까 그래서 채권 가격 보면은 여러 가지 단순 대출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단순 대출은 뭐냐면은 그냥 현재 시점의 대출 금액, 그다음 미래에 얼마 받을지, 그렇죠? 아까 한 것처럼,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현재 100원을 대출해주고 내년에 110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때 수익률은 어떻게 되냐? 시장 이자율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수익률은 어떻게 되냐? 그거잖아. 현재 가치에다가, 그렇죠? 현재 가치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미래 가치가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1 플러스 i는 어떻게 돼요? 미래 가치 나누기 현재 가치 또는 i는 미래 가치 현재 가치 마이너스 1, 그죠? 그럼 이거는 아까 이게 110이고 100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그럼 1.1 마이너스 1이니까 0.1 또는 10%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단순 대출, 그죠? 이표체라는 게 있어요. 자, 이표체는 뭐냐면은 이표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채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너한테 100원을 빌릴게. 이제 이게 뭐냐면 액면가라 그러죠. 액면가 100원을 빌리는데 얼마 동안? 그래서 기간이 필요하죠. 5년 동안 만기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이 있어요. 그래서 5%다. 뭐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5년짜리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액면 이자는 내년부터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1년 있다가 이만큼 쿠폰, 그러니까 이게 액면 이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받고 2년 있다가 똑같은 금액을 받는데 이거는 2년치로 할인하고, 3년 같은 경우도 3년치로 할인하고 4년치도 할인하고. 그런데 만기가 되면은 액면가는 이제 페이스 밸류로 할게요. 만기가 됐을 때는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한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그 이표체거든요. 쿠폰 펀드. 그래서 액면 이자를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표체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액면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함께 상환하는 채권이다. 자, 그랬을 때 보면은 현재 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가격이라는 거는 뭐냐면 미래에 들어오는 것들을 다 현재 가치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표체라는 건 주기적으로 액면 이자를 받으니까 1년 후에 받는 거는 1년치로 할인해주고 2년 후에 받는 거는 2년 후에 할인율로 할인해주고, 그렇죠? 쭉 하고 만기 됐을 때는 N년 후에 만기가 된다 그러면은 그때 이자 받는 거랑 만기 상환은 액면가죠. 페이스 밸류. 이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요거 한번 볼게요. 이표체의 현재 가격이 액면과 동일할 경우 만기 수익률은 액면 이자율과 동일하다. 액면 이자율과 만기 수익률은 음의 관계가 있다. 채권 가격이 액면 가격보다 낮을 경우 만기 수익률은 액면 이자율보다 높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뭐예요? 액면 이자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얘기한 채권에 5%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액면 이자율이. 근데 시장 이자율이 만약에 7%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 그냥 예금했으면 7% 수익률을 얻는데 이 채권을 사면 5%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면 이게 채권의 가격은 현재 채권 가격은
액면 이자가 그냥 액면 가격, 그죠? 가격보다 낮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채권을 발행할 때 여기서 액면가가 100원이다. 액면 이자율은 5%다. 뭐 이렇게 됐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근데 만약에 우리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됐었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시장에 예금하는 것이 이 채권 사가지고 액면 이자 받는 것보다 더 수익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권의 가격은 이 액면가보다는 좀 더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이럴 때는 이 채권의 가격이라는 것은 액면가보다는 적어야 된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 뭐냐면은 이 채권을 사면은 이 채권에서 주는 이자율은 5%인데 시장 이자율은 2%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채권을 통해서 얻는 이자율이 더 높죠. 그러면 이 채권의 가격은 더 비싸진다는 얘기죠. 원래 액면가보다. 뭐 그 얘기예요. 뭐 근데 이거에 대한 질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여러분들 이 원론 수준에서는 물어보지 않을 거니까 그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연구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연구체라는 것은 뭐냐면요, 만기 상환하는 돈이 없어요. 상환의 만기가 없으면 원금은 되갚지 않고 액면 이자만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채권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거죠. 내가 앞으로 매달 100만원씩 죽을 때까지 받아요. 연금을 받는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내가 지금 얼마 죽을 때까지 내가 매달 100만원 받으려면은 지금 이거를 얼마에 사야 되느냐, 그런 연금을 얼마에 사야 되느냐, 그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현재 가치를 알고 싶은데 이 다음 기회에 주고 그 다음 기회도 주고, 그죠? 근데 그 다음 기회는 2년 후는 이제 할인을 해야 되니까 이걸 무한히 주는 거예요. 액면 이자만 주는 거죠. 원금은 상환 안 하고. 이 채권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계산하느냐. 무한합을 구하는 건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서 어떤 거죠? 어떤 뭐를 구하고 싶을 때 1 플러스 R, 무한이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 계산하는 게 쉬워요. 왜냐면 이것도 보면은 C라는 것도 1 플러스, 그냥 여기서 보면은 C R 플러스 R 제곱 플러스 R 3승 무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R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요, 이게 R 제곱 R 3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식으로 이렇게 쭉 더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계산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무한합을 구할 때는 그냥 패턴을 곱하면 돼요. 패턴이 R 단위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면은 그냥 하나씩 밀릴 수가 있죠. 그쵸? 하나씩만 밀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무한합을 구할 때는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빼줘요. 빼주면은 이 중간 거 다 없어지고 남는 건 뭐가 있느냐? 요거하고 요것만 남는다. 그래서 1-R에 S는 1-R에 N 플러스 1이다. 그래서 S라는 것은 자, 여기서 R이라는 것은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것처럼 이렇게 1보다 작을 경우에는 만약에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죠? 이게 1보다 작으니까 아래 n승이 무한대로 가면은 n이 무한대로 가면 요거는
0의 수렴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은 1 나누기 1 마이너스 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영구체라는 것도 이렇게 쭉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구체라는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영구체라는 것도 뭐냐면은, 영구체라는 건 뭐냐면은, 원금은 상환 안 하고, 다음 기회 요거 받고, 그 다음 기회 받고, 이걸 무한히 죽을 때까지 받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처럼. 잠깐만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이렇게 요게 그거니까, 요거를 이런 식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R 플러스 R 제곱 플러스 R 산성 이렇게 쭉 되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사실은 다시 말하면은 이것도 그냥 똑같이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똑같이 또 패턴을 곱하면은 이 안에 거 똑같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결국에 1-R의 1승이 아니라 그냥 1-R의 R승이 되겠죠, 그죠? 그러다 결국에 보면은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계산돼요. 연구체의 가치, 그쵸? 미래에 얼마를 받는다 그랬을 때, 무한히 이렇게 미래치를 받는다 그랬을 때, 이거의 가치는 어떻게 되냐? 그냥 이거는 매달 받는 금액에다가 그냥 금리로 나누면 된다, 그죠? 그래서 지금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부터 매년 100만 원을 받고, 그죠? 금리가 5%면은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매년 100만 원씩 받는 거에 대해서 그 연금을 들려 그러면은 지금 얼마에 살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2천, 그죠? 2천에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주식 가격 같은 경우는 주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가격도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면은 주식 가격도 미래 수익들의 현재 가치 합이다. 현재 가치 합이다. 아까 채권이랑 비슷하죠. 근데 할인율이 좀 달라요. 채권은 할인율이 그래서 이 시장 이자율을 했는데 할인을. 근데 주식은 뭐냐면은 K로 해요. K는 뭐냐면은 그냥 시장 이자율에다가 그러니까 기업별로 위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요거를 좀 더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아주 우량 기업 같은 경우는 위험이 적기 때문에 이게 거의 0에 가깝겠죠. 그렇죠? 그래서 할인하는 게 좀 크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신생기업 같은 경우는 위험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가치를 많이 할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화된 주식 배당 모형은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주가라는 거는 뭐냐면은 미래에 들어오는 모든 배당들의 현재 가치죠. 그 다음에 미래에 또 주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현재 가치화 시키고. 근데 할인율을 적용하는 게 채권이랑 다르게는 이게 시장 이자율이 아니라 어떤 자본 비용을 나타내는 거죠. 자본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은 할인율이라는 것이 시장 이자율에다가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했죠. 요구 수익률이죠.
그다음에 뭐냐면은 여기서 미래 그 주가를 현재 가치화 시킬 경우는 이게 미래가 무한대로 갈 경우는 이게 0에 수렴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주식의 가치라는 것은 미래에 들어오는 모든 배당들의 현재 가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뭐냐면 무한대로 갈 경우는 미래에 들어오는 배당들의 현재 가치를 계산한다 그러면 아까 채권에서 영구채 계산하는 것처럼 상당히 좀 쉽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어떤 거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D1이라는 것은 1년 후 받게 되는 배당금, D2는 2년 후 받게 되는 배당금, 그래서 DN-1은 N-1년 후에 받게 되는 배당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 현재 가치화 시키는 거죠. 현재 가치화 할 때는 채권이랑 다르게 주식은 여기다가 주가에서는 시장이자율과 기업의 위험 리스크 프리미엄을 넣어서 이렇게 할인한다 이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뭐 하여튼 그 차이를 하고 요걸 보여드릴게요. 이 무한히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배당이라는 것은 초기 대비 배당 성장률은 일정하다 이렇게 하는 게 고든의 배당 성장 모형이거든요. 그러면 D2라는 것은 D1에서 1 플러스 G 이렇게 되거나, 또는 D1 자체도 증가하니까 G0 대비 1 플러스 G의 제곱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에서 보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미래에 들어오는 배당들의 현재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D0를 기준으로 하면은 D1이라는 것은 D0 플러스 1 플러스 G니까 그 다음에 D2라는 것도 D0 곱하기 1 플러스 G의 제곱이니까 뭐 이렇게 쭉 무한대로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무한합을 구할 때는 일단은 뭐냐면 이런 결국에는 이거랑 똑같아요. RNS.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이런 무한합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 쉽다 이거죠. 패턴을 곱하라. 그래서 빼주면은 이 부분은 다 없어지고 요거하고 요거만 남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n이 무한대로 갈 경우에 이게 R이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게 무한대로 갈 때 이게 0으로 그냥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미래에 무한대로 들어오는 배당들 현재 가치, 그 다음에 배당이 일정하게 성장할 경우, 이게 고든의 배당 성장 모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요거랑 같다. 그래서 아까 다시 본 것처럼 R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여기서 요 1 플러스 G 나누기 1 플러스 R을 R이라고 K를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D0 곱하기 1 플러스 G 1 플러스 K 나누기 1 마이너스, 자 이거는 1 플러스 G, 어차피 1 플러스 K는 없어질 거예요. 저 분모에 있는 것들은. 근데 보면 정리해 보면은 1 플러스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G 는 D0 곱하기 1 플러스 G 나누기 K 마이너스 G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고든의 배당 성장 모형은 현재 채권
주식 가격은 요 공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거는 K라는 것은 아까 요구 수익률, 할인율, G라는 것은 배당 성장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D1이라는 것은 D0에서 요만큼 성장한다는 쓰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D1 나누기 K-G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여기 나온 거죠. 제가 지금 여기까지 보여드렸던 거. 물론 이제 그거는 밑에 이렇게 좀 패턴식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제가 보여드렸고요. 자, 그래서 뭐 사실은 이 주식 시장하고 채권 시장 요거는 이제 사실 나중에 보면은 화폐경제학이라는 과목에서 이 관련된 좀 내용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제학 원론 시간에서는 어디서 얘기를 할까 하다가 신용시장 얘기할 때 좀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제24장 신용시장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